사시남전기 볼게요. 뒤에 보시는 창성가미로, 그 다음에 유씨3대록처럼 가정 안에, 가정 내부 갈등을 중심으로 한 소재로 한 이런 소설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러한 소설들은 일단은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축첩제도, 그러니까 첩을 여러 명, 부인은 하나지만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한 소설들은 가정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걸 중심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작품들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갈등 요소로서 존재하는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양반 사대부 가정에서 벌어지는 처척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소설이다. 이걸 통해서 축접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권선징악으로 나오잖아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말인데, 안타깝게도 처척 간의 갈등을 다루는 것이 일단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첫 번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첩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악인으로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뭔가 부인의 모습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여자끼리의 갈등으로 좀 축소화돼서 약간 다뤄지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간단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유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주와 덕행을 겸비하니요. 여기서만 보셔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씨 집안의 처녀 정옥과 혼이 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뒤부터는 사씨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성 인물들을 지칭할 때는 남성 인물들에 비해서 뭔가 이름보다는 사씨라든가 무슨 사부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집안에 뭔가 매여 있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도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소설 작가가 또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사씨가 유연수에게 첩을 들을 것을 권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연수도 거절을 하죠. 그러나 이제 자식을 후사를 이게 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연수는 교씨라는 사람을 첩으로 맞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씨는 보시면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얘가 곧 임신해서 아들 장주를 낳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사씨도 아기가 없어서 첩을 들일 걸 권유했는데 사씨도 그 뒤에 이날을 낳게 돼요. 심지어 아들이죠. 그러니까 교씨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두려운 감정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동청이라는 사람과 짜고 사씨를 내쫓으려는 계략을 짭니다. 그 계략이 여러분들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여요. 사씨를 내쫓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고 사씨에게 이걸 뒤집어 씌우니까 유연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누명을 씌우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씨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씨가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씨 남전기예요. 사씨가 남쪽으로 이제 쫓겨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고난을 겪다가 남쪽으로 가서 이제 이런 조력자를 만나기는 하죠. 이런 여성의 도움으로 인해서 잠시 숨어 지내게 되는데, 자, 그랬으면 이제 잘 살면 되잖아요. 네, 교씨가 또 악행을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동청과 유연수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청하고 간통을 합니다. 간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관계를 맺어서 거기 모자라서 본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유연수를 심지어 모함해서 유배까지 보냅니다. 이런 이제 악행들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이날의 숲속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나중에 동청의 악행을 알고 이제 동청의 모함이란 걸 알고 유연수가 다시 유배해서 풀려나죠.
풀려나고 나서 유연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씨를 찾아서 일단 사씨가 다시 정실 부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런 지위가 복위가 된 거죠. 복위가 됐고 교씨라든가 동청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제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뭐 도와줬던 사씨를 도와줬던 임씨를 뭐 처불어들이고 아들을 이제까지 맡아 길러오고 있어서 아들도 다 찾게 되고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부분 보시면은 선인은 복위를 하고 악인은 처형당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권선징악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뭐 사필기정 반드시 바르게 일은 마무리된다. 이러한 결말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시킨 것도 있어요. 사씨가 얼마나 그 현명한 여자인지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씨 집안에서 사씨 집안에 결혼하자고 청할 때 사씨가 정옥이 그렇게 아름답다면서 그러고 이제 사씨의 이제 아버지의 덕만 칭찬하고 뭔가 본인들 유한님 그 유연수의 아빠가 유한님이요. 유한님 집안만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듣더니 사씨가 처음에 뭐 결혼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이제 유씨 집안에서 다시 이제 예를 갖춰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시 뭐 결혼했다 이런 내용도 여기 중간에서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설에 대한 것은 간단히 봤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151쪽의 내용 정리한 걸 좀 보실게요. 자, 일단 이 소설을 쓴 사람은 김만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도 많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시남정기인데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현왕후를 옹호하다가 귀향을 가요. 김만중이. 그래서 인현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풍자하기에 지은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현왕후 하면 이제 안 하다 하실 텐데 이제 그 장희빈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자, 사씨 부인은 인현왕후 그 당시에 그 왕후를 이제 비유하는 것이고 이때의 첩 악나란 교씨는 이 당시에 장희빈을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숙정이 왕빈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희빈인 장씨를 중전을 책봉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둘러서 풍자한 소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장희빈의 여러분들 모함을 알고요. 실제로 이제 얘는 처형하고 인현왕후는 복위하거든요. 복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여기 나타난 소설의 구조와 완전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희빈장치를 중조한 사문일에 대한 풍간, 즉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간이라는 단어는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일부 다처제, 축첩제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진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나타나 있다 뭐 이런 거죠. 가정소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시고요. 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처척간 갈등, 계모와 전처 소수인 간의 갈등 등을 다룬 소설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애들은 대부분 권선징악 또는 착하게 성격이 바뀌는 개가천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밑에 3번 보시면 사시남정기란 제목이 담긴 뜻인데요.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첩의 모함으로 인해 가정에서 쫓겨나는 정실 부인의 모습, 그리고 본인이 간신배의 참소로 인해서 정계에 쫓겨나는 이런 사대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계점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한계점을 찾아보시면 4번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소설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현대 시점에 와서 이제 비판할 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유씨 집안의 비극 있죠. 유연수가 모함으로 귀양을 갔다가 막 이런 비극이 이 작품에서는 교씨 한 사람의 한 여자의 악행으로만 돌렸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즉 개인적 차원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 집안와의 갈등이 있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여러분들 원인이 뭐냐면 사회적 차원이죠. 바로 일부 다처제 축첩제도잖아요. 이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유연수 자체도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릴 거면 가장으로서 잘 봐야겠죠. 누가 악행을 저지르고 누가 모함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교씨의 말을 듣고 사실을 그냥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여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가장으로서의 유연수에 대한 비판도 좀 빠졌다라는. 그래서 가부장적 제도와 이 그 축첩 제도가 맞물려서 벌어지는 여러 사회적 갈등에 대한 것은 돌아보지 못한 소설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여러분들 공간적 배경이 여기 보셨다시피 어딥니까? 중국 명나라죠. 그래서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이 숙종과 인현왕후와 그 장희빈의 이런 모습들이 그냥 조선시대를 공간적으로 배경으로 해서 애들로 비판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니까 중국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설정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작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어떤 조선사회의 그 실상을 뭔가 애들려서 비판하고 싶을 때 조선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하면은 본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까가 좀 두려워서 공간적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한 소설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성 가미록 들어갈게요. 여기는 사시남정기보다 좀 더 복잡해서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다가 좀 쓰면서 볼게요. 자, 보시면 자, 화욱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신부인, 요부인, 정부인인데 신부인이 첫째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세모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가 화씨니까 참 화춘을 낳아요. 근데 얘 둘 다 나쁜 애예요. 자, 얘가 이제 보시면은 요 부인이 또 있잖아요. 요 부인이나 정부인은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심성을 따지자면 거의 이런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인이 제일 뛰어난. 그래서 이제 얘가 빙선이라는 얘는 이제 여자예요. 여자를 낳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유공자라는 다른 애랑 결혼하고요. 화추는 임소저라는 부인을 두고 그 다음에 조씨라는 첩을 두거든요. 근데 또 이 첩이 또 이렇게 나쁜 애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얘를 모함해서 얘를 쫓아내고 뭐 이런 일을 벌입니다. 자, 정부인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같은 아들을 낳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경계하는 쪽 이쪽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아빠인 화욱이 화진이를 더 예뻐해요. 얘가 그 화춘이가 첫째고 화진이가 어쨌든 아들을 보면 둘째인데 이제 첫째가 이제 별로다 보니까 심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화진이를 더 예뻐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인하고 화춘이가 화진이나 정부인을 더 싫어하게 되는 요소도 되는 거죠. 어쨌든 화진이는 2명의 이제 또 부인이 있어요. 윤서저, 남서저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는 걸로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요 부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화욱이랑 정부인도 죽으면서 이 빙선이랑 화진이를 화춘이랑 심씨랑 엄청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범한 장평이라는 사람들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얘네들도 다 악인이겠죠? 얘네들을 엄청 괴롭히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이제 괴롭히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여기 전반적인 걸 보고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볼게요. 자, 보시면 화욱은 새 부인이 있고요. 자, 요 씨는 딸 빙선 남긴 채 죽었고요. 빙선. 정 씨는 아들 진을 두었어요. 그런데 화욱의 사랑은 듬뿍 받은 게 더 문제인 거죠. 심 씨가 낳은 아들 추는 사람 때문에 졸렬해서 화욱이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빠의 편애로부터도 사실 갈등이 좀 출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씨 부인과 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에게는 질투를 느끼겠죠. 여기서 엄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엄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간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욱이가 벼슬에서 물러나서 이제 있고 뭐 화욱의 배필을 이제 윤서조, 남서조, 빙선의 신랑은 유공자 이렇게 정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씨가 죽고 화욱이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심씨와 춘이 나머지 진과 빙선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자, 그 다음에 조씨도 나쁜 애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조씨가 정실 부인인 임씨를 몰아냅니다. 춘의 부인이죠. 그리고 또 춘도 조씨를 정실로 삼아요. 그걸 그대로 믿고 이 상황에서 진이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진을 모함해서 귀양을 또 보내요. 춘이. 그리고 진의 아내도 누명을 씌워서 막 다 내쫓아요. 그랬다가 진이 약간 이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그 영웅 스토리죠. 그래서 진이 막 곽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병법을 배우고 해적을 토벌하고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원수 벼슬이 이렇게 확 올라가죠. 그러면서 진궁국에 봉장을 내려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이제 높은 벼슬을 얻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이 여기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교씨랑 그 다음에 동청이랑 이런 애들을 처벌했잖아요. 처형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심씨와 춘을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게끔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면서 심씨와 춘이 잘못을 뉘우치어서 개가천선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처형하지 않고 모두 화목하게 살았다 라는 이야기가 창선가미록입니다. 자, 여기는 악인의 음모, 그 다음에 선인의 출세가 여러분들 나타나는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이 처벌받고 끝나는 건 아니고 개가천선으로 끝나는 점이 있어서 사시남정기는 조금 다르고 사시남정기에 비해서도 여기 작품 안의 구성이 훨씬 더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화진을 내쫓는 구실이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장자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조씨가 이제 정실 임씨를 또 이렇게 몰아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넘겨서 이제 154쪽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여기서는 훨씬 더 구성이 복잡하니까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이지만 사시남정기에 비해서 가정 안에 벌어지는 갈등의 유형들이 훨씬 더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부 다처제에서 오는 갈등, 그다음에 부부 사이, 장자와 차자 사이, 그 다음에 신우이와 올케, 동서 사이의 갈등. 그래서 가정 안에 벌어지는 그 갈등들이 훨씬 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이 복잡하다 보니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동인물, 즉 악인들 있죠. 왜 저희가 말하는 이런 화진이나 이런 인물들은 주동인물이잖아요. 선인들은 작가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인물들은 주동인물이고 이런 인물들과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는 악인에 속하는 인물들은 반동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권선징악보다는 개가천선, 악행을 뉘우치면서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목에서도 다 드러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창선이라는 것은 착한 모습을 보여준다. 감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의 의로운 모습이 다른 이의 감동을 주더라 이거죠. 화진이의 모습에 자신이 그렇게도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화진이는 자신을 용서해주는 이런 모습에 감동받아서 악인들이 착하게 변한다.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화진은 굉장히 일관되게 자식으로서의 효, 그 다음에 형을 대하는 동생으로서의 예를 다 지키면서 덕성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봤을 때 현대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면 화진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도덕적 가치는 당시 독자들이 본받기를 바랬던 것 같다 라는 거죠. 자, 유시 3대록 볼 건데요. 157쪽 먼저 보실까요? 유시 3대록은 향선감이록보다 더 복잡한 애입니다. 그래서 약간 인물 관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57쪽을 지금 먼저 보는데요. 자, 일단은 유우성하고 이 유백경 이 사람들은 둘이 형제예요. 형제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유우성의 아들들이 유세기, 유세영이에요. 물론 아들들이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된 주요 인물들을 조금 보자면 그렇다는 건데, 이제 유백경이라는 이제 그 우성의 이제 형이죠. 이제 형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유세기를 양자로 들이면서 이제 이 유세기를 이제 이 집안의 종손으로 정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초반에. 물론 이제 뭐 여기 안에서는 뭐 할아버지 뭐 아빠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유성 중심으로 요 아들들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유세기가 이제 종손이 됐잖아요. 양자로 양자로 들여지면서 종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유성 그 8자녀 이 자녀들의 무슨 혼사라든가 아니면 입신 그 벼슬을 가는 입신 양명이라든가 또는 뭐 부부 생활에서 오는 갈등이라든가 실현이라든가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유세기 얘기부터 먼저 하시면은 이제 중간에 이 얘가 너무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우성과도 알고 있는 친한 친구로 지내는 백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과 정양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세기가 이제 곤란에 처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백공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요. 사실은 내가 구원을 청한 건데 유세기한테 내 딸과 결혼하기 얘기했는데 유세기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아서 안 된다고 칼같이 거절하더라. 뭐 이러면서 해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이제 백공의 딸과 결혼하진 않고 이제 유세기는 소서저라는 애랑 결혼을 하는 내용이 일단 나오고요. 유세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얘는 원래 장씨라는 여자랑 혼인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얘랑 약혼을 했어요. 먼저. 그런데 갑자기 이 공주의 사위 부마로 간택이 된 거예요. 자, 왕이 너 우리 공주의 남편이 되라. 나 사위로 삼겠다. 부마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절하면은 안 되겠죠. 이제 집안에 이제 위기가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랑 혼인을 먼저 해요. 얘랑 약혼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얘도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여기선 재상이라고 나오죠. 자, 재상의 딸이란 말이에요. 재상의 딸이면은 어느 여자애 못지않은 집안의 위세가 대단한 집안인데 공주랑 이제 비교되니까 이제 본인이 약간 쭈구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장씨가 있던 공간이
이제 이화정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얘는 진양공주죠. 그래서 얘는 진양궁이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유세영이 어느 날은 장씨한테 가요. 장씨가 낯빛이 안 좋아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너 나랑 결혼한 거 혹시 약혼한 거 후회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 임금님을 기다리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막 신세한탄 하는 거죠. 제가 진양궁에 한번 갔더니 시녀들이 다 저를 비웃는 것 같고 참 저는 이제 당신만을 기다려야 되고 저는 너무 슬픕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유세영이 장씨가 또 더 예쁘대요. 작품 속에서 나와요. 그랬더니 나는 너밖에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둘이 애정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유세영이 진양공주한테 안 가고 장씨랑 여기서 막 사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보니까 이제 진양공주가 박대박잖아요. 그러니까 야 공주한테 잘해야지 막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1차적으로는 얘가 약간 학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진양공주한테 안 가고 장씨하고만 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장씨가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애정하고 이제 둘이 꽁냥꽁냥 잘 지내다가 이제 얘가 결국엔 신분이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세영이 공주한테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재상의 딸이 이제 얘를 모해하게 됩니다. 모해하면서 얘를 이렇게 나름의 이제 이렇게 이제 죽이려는 약간 독살 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장씨가 이제 벌을 받고 유세영한테도 너도 처신을 잘했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뒤부터는 진양공주한테 뭐 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관 유연에 대한 뭐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156쪽에서 간략하게 다시 볼게요. 자, 요런 내용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 백경이 조카 세기를 양자로 드린다. 얘는 그러니까 종선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유세기는 소순의 소서저와 장원급제를 한다. 유세영은 차석을 했는데 장순의 딸과 약혼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악인으로 나오는 거죠. 장씨가. 근데 갑자기 부마로 간택돼요. 그래서 진양공주와 혼인하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장씨가 진양공주를 이제 모해한 거는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에 이런 상황을 장씨가 이렇게 불안하게끔 만든 또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진양공주는 장씨를 이제 계비로 봉하고 하지만 장씨는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잖아요. 공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시기음해하다가 시기음해하고 또 유세영이 장씨가 이제 가련해서 공주를 박대한다 그랬죠. 장씨하고만 계속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주한테 잘한다 뭐 이런 내용 이제 정말 혼나고 나서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적이 침입해서 뭐 출전하면서 당연히 공을 세우겠죠. 이런 영웅 소설의 면모도 나오고 중간에 이제 장씨가 공주가 못내에 두 개를 탄 것이 발각되어서 이제 하옥되고요. 그렇지만 공주는 또 장씨를 용서해주면서 화목하게 지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명백하게 악인이죠. 아무튼 유유성이 총 8명의 아들, 딸을 낳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는 이야기가 쭉 나온대요. 쭉 나오고, 유세영과 진양공주의 사이 두 아들도 뭐 장원급제에서 능력을 펼치고, 공을 세우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녀도 그렇고 3대에 걸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실제 분량상으로는 엄청나게 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만 알고 계시고 이 작품은 나중에 또 학년평가로 나올 수 있지만 워낙 분량이 길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나와도 좀 새로우실 수는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고전산문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두시고 이제 알아두셨을 때 이게 누구누구 인물이 나와요. 그럼 대충 맞아.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랬다고 했지 거기 안에서 유추하시면서 그 지문을 해석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57쪽 다시 이제 보시면 길이가 매우 긴 대하소설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고요. 여기 아래도 보시면 장편 가문 소설이다 막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3대 구성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58쪽에 보시면은 요게 나와요. 백공이 유색이를 사이로 삼고자 하는 꾸미니를 밝히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부모가 된 유세영이 장씨를 위로하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중간중간에 부모가 부분이 나와 있어서요. 읽어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은 실제로 이제 그 학력평가에 기출됐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서 왜 이게 답인지, 그리고 특히 이제 보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변형돼서 반복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항상 작품들 보시면서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영전 들어갈게요. 자, 얘는 좀 액자식이긴 한데 일반적인 액자식과 또 달라요. 자,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유영이가 옛날 옛 궁터인 수성궁을 가요. 거기서 얼핏 잠이 드네요. 잠이 들어서 근데 눈을 깨보니까 막 운영이랑 김진사라는 애가 막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살았었는데 우리 사랑 이야기 좀 들어볼래?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분량상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얘가 제일 많겠죠. 사랑 이야기가. 그래서 눈을 깨서 보니까 이 운영과 김진사의 그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더라. 뭐 이런 거죠. 이제 눈을 깨보니까. 자, 내용 스토리 잠깐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유영이라는 사람이 수성궁이라는 곳에 가서 잠이 드는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외화예요. 액자식 구성은 겉에 이야기가 있고 안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꿈속에서 김진사를 만나서 운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화 1입니다. 그러니까 내화 1이면 여기 장면이죠. 여기가 내화 1이에요. 여기가 내화 2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내화 2겠죠. 이제 얘들의 이제 사랑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이 수성군에서 10명의 궁년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시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시솜씨가 매우 뛰어난 편이었대요. 운영은 특히 그 중에서도. 그런데 안평대군이 불러요. 김진사라는 애를. 그래서 걔한테 옆에 벼룩의 벼루의 그 먹을 갈게 하고 이런 운영이에게 그 김진사의 시종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사랑에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김진사를 운영이랑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궁을 드나드는 문여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시를 짓게 하거든요. 근데 안평대군이 운영의 시를 봐도 그렇고 김진사의 시를 봐도 그렇고 둘 다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런 것들이 작품에 보이더라 이거죠. 안평대군이 막 처음에 이거를 막 다그쳐요. 그랬더니 운영이 처음에 막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를 인정을 합니다. 자, 죄를 인정하고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다른 궁녀들이 막 운영의 편을 들어요. 그러면서 저를 차라리 대신 죽여주세요. 저도 이런 관계를 알고 있었는데 저도 숨겼으니까 저도 죽여주세요. 운영이 대신 저를 죽여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아니 궁궐이라는 곳이 이렇게 온갖 사물들이 깨꼬리나 이런 자연물들은 누구나 다 사랑을 하는데 우리만 사랑을 못하게 하니 너무너무 힘들지 않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운영이한테 남자 김진사를 불러들인 게 누구냐, 안평대군 너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죽기 전이니까 못할 말이 없다 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안평대군이 좀 마음이 풀려요. 이게 이제 서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자기 잘못이다 차라리 죽여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운영은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운영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뭐 김진사가 운영의 명복을 빌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 특은 이제 나쁜 애죠. 특이 중간에 재물을 가로채고 용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은 김진사를 죽여다가 부처에게 빌고 그래서 특을 벌해달라고 이제 김진사가 분노해서 뭐 얘기하니까 특은 결국 이제 죽고요. 어쨌든 김진사는 운영이가 죽고 나서 자 운영이가 스스로 자결하잖아요. 자 자결하고 김진사도 결국에는 운영을 따라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비극적 사랑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내화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왜 화하겠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유영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 방금 본인이 꿈속에서 들었던 김진사, 운영과의 그런 이야기가 길어진 책자가 놓여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얘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주웠는지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도 이제 평가를 이제 내리거든요. 두 사람의 이제 이렇게 불행한 사랑 이야기와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에 너무 공감을 한 거죠. 공감하고 자신의 삶도 포기해버린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영과 김진사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유영도 뭔가 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슬픈 소설이다 라는 것이 눈에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운영전은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요. 이제까지 출제도 많이 됐던 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한 장 넘겨서 160쪽 좀 볼게요. 자, 발전된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액자식 구성이고 꿈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을 잠에서 들어서 뭔가를 경험하면 잠에서 깨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얘는 특이하게 뭐예요? 유영이 이들을 만난 것이 꿈속의 일이 아니라 모두 현실에서 이루어진 일것처럼 처리되잖아요. 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책자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시작부터 보세요. 얘가 궁녀잖아요. 얘네들이 만나는 것이 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지금 현대사에 비해서 사회적인 제약이나 구석들이 많았지만 특히나 궁이라는 곳은 사회적 제약 구석이 있는 거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얘가 궁녀라는 것을 통해서 얘네들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사실 정해진 운명이다 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소설에서 보시면은 사비씨가 중간에 되게 많이 등장해요. 특히 그 다른 고전 소설도 그렇고 남녀 주인공이 서로의 마음을 뭔가 확인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를 짓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사비씨는 기본적으로 소설 속 인물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운영과 김진사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건이 전개되는 장치로서의 기능도 하는 거죠. 왜냐면 운영이 혼자 그리워하고 김진사가 각기 혼자 서로 혼자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이제 연인관계로 발전을 한 거니까요. 자, 3번 보시면 사랑은 왜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일단 자유연애 사상 자체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운영이가 궁녀다 보니까 당연히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비극적 사랑으로 결말을 맺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신분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연적 욕망을 억압하는 봉건적 신분 제도의 모순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또 4번 더 만들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소설에 그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얘기하는 주된 그 서술자 발화자가 누구냐면 여성이에요. 여성 서술자의 말을 빌려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운영의 입을 통해서. 김진사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둘의 사랑 이야기는. 근데 여성의 시점으로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특이한 점이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따로 외부
외부의 그 작가, 외부 서술자가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본인의 사랑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도 좀 특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궁녀들끼리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이가 안평대군한테 이제 그 김진사랑 연애한 걸 걸렸어요. 그럼 엄청 큰 죄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궁녀들이 나머지 궁녀들이 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슬픔을 공유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유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다른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이게 없어요. 여성들끼리의 질투라든가 갈등이 없어요. 이런 것도 운영전에 또 다른 다른 고전 소설에 비해서 보이는 특이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161쪽에 이거 보기도 좀 한번 읽어보세요. 궁녀의 이 신분적인 거, 이런 사회적 제약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